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2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운중개업의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해운중개업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해운중개업에 대해서는 제1절에서 선박매매 및 용대선 중개인, 제2절에서 화물운송 중개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제3절 운송주선인의 상법상 책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 운송주선인의 상법상의 책임은 의의와 운송주선인의 의무, 운송주선인의 권리, 수화인의 지위, 순차 운송주선에 관한 특칙의 순으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또 운송주선업은 운송 자체를 실행하는 영업이 아니고 송화인의 위탁을 받아서 자기의 이름으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운송에 대한 송화인과 운송인의 수급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영업을 하는 것을 운송주선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운송주선인이라는 것은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인데요. 물건 운송을 주선한다는 것은 물건 운송을 주선하는 자이기 때문에 물건 운송 주선에 한정하게 되고 여객 운송을 주선하는 자는 준 위탁 매매인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물건 운송 주선을 인수하는 상인이지만 다른 종류의 영업의 겸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수운송, 즉 철도, 궤도 등의 대형 운송기관이 하는 운송에 선행 또는 후속하여 하는 물건 운송이라든지 이용운송, 대형 운송기관으로부터 하도급 형식으로 물건 운송을 인수하는 것, 또 원수운송, 이삿짐 등 소규모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고 이들 화물을 집하하여 선사의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다 할 수 있고요. 이들 기본 행위에 부수하여 필요 서류의 준비 등 비법률 행위적 사무의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14조의 운송주선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은 운송주선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볼 수가 있고요. 성질이 허용하는 한 운송주선업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서도 준용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복합운송인과의 구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운송주선업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 또는 자동차 등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복합운송주선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의 실무를 반영하여 그 범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복합운송인이 상법상의 운송주선인인지의 여부는 위탁자인 송화인과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법문상의 주선이나 자기 계산에 의하여 복합운송 주선인의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는 등 처음부터 운송인이 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운송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운송주선인으로서 화물 수령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이 되는 경우는 상법 제116조 제1항 제1문의 규정에 의한 주선인의 개입권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운송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다음은 운송주선계약의 법적 구조와 해상기업의 주체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주선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위탁자인 송화인은 운송주선인에게 수화인을 특정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탁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선계약이 성립이 되고요. 두 번째, 운송주선인은 그 위탁계약의 이행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이행운송인, 즉 actual carrier 또는 performing carrier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행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의 하나의 계약, 즉 운송계약이라는 두 번째 계약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송화인의 비용, 송화인의 계산으로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이제 체결하게 되는 그 운송계약은 개품 운송계약의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외에도 항해용선계약이나 전기용선계약의 형태로도 이러한 운송계약을 이행할 수는 있습니다. 운송계약이 개품 운송계약으로 체결될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 송화인이 되며 원송화인인 위탁자와 운송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운송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운송주선인으로부터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화물상환증이나 선화증권의 양도에 의해서 채권을 양도받아야 합니다. 운송주선인과 이행운송인 사이에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여 실제 화주로부터 운송인의 지위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운송주선인이 직접 선박을 운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상법상의 해상기업의 주체, 즉 선박 운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박 소유자 책임제한 제도를 원용할 수는 없고, 운송주선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실제 화주에 대하여 계약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운송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통상 운송계약서의 상법 제791조 내지 제816조의 규정에 의한 개품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 제도 등의 적용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져 있고, 이들 규정이 운송인의 최소한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주선인이 이행운송인과 항해용선계약이나 전기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박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역시 송화인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실제 송화인과의 관계에서는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얻는 경우는 다수의 화주가 운송주선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하우스비어를 발행하게 됩니다. 운송주선인이 화주의 자격으로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마스터비어를 발행받게 되는데요. 선박을 운항하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단지 선한용권 발행 주체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즉 계약운송인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요. 대개 이제 경우에 그 송화인과 이제 수화인 사이에 이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로 봅시다. 송화인과 수화인 사이에서 물건을 보내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이 송화인이 운송주선인을 통해서 화물 운송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선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 그 주선계약에 의해서 이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운송인과의 사이, 여기서는 이제 주선계약이 체결될 것이고, 운송주선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는 결국 이제 개품운송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이나 전기용선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운송인이 그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송화인이 운송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선계약과도 관계가 없겠죠. 이렇게 이제 계약이 체결될 것이고요. 이 송화인과 운송주선인 사이에 순수한 주선계약이 있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개품운송에 의해서, 개품운송 계약에 의해서 운송이 운송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운송주선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주의 의무로는 운송주선 그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 체결되는데요. 이때 운송주선계약은 위임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송주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운송주선계약을 이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운송주선계약의 이행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상관습상 인정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포함하게 됩니다. 예컨대 상법 제115조의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한 주의의 혜택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밖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의 혜택을 포함하게 됩니다.
예컨대 포장의 점검, 서류 작성 등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의 혜택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손해의 유형으로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한하지 않고 그 밖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상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가게 됩니다. 운송주선인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과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손해는 운송주선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법 제115조는 임의 규정이므로 운송주선인의 고의를 제외하고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115조는 운송주선인의 주선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탁자는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두 개의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고가물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운송의 주선을 위탁함에 있어서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운송주선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고가물에 대한 특징을 둔 이유는 위탁자는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고가물에 상당하는 보수의 지급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고 위탁자가 고가물을 명시하였더라면 운송주선인은 그 보관 기타의 처리에 있어서 그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 손해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운송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가액 준수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송주선인은 위탁받은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정가액 준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때 지정가액은 송화인이 정한 운임입니다. 이 송화인이 지정한 운임보다 고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차액을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때에 한하여 송화인에게 운송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송화인의 지정가보다 저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송화인의 이익으로 하게 됩니다. 결국 운송주선계약의 특징이 위탁자인 송화인의 비용, 즉 송화인이 계산을 하고 운송주선인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된 운송가액, 지정가액보다가 운임보다 높은 가액으로 운임을 체결하게 되면 운송주선인이 주선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운송주선인이 그 차액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운송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지정가액보다 낮게 잘 계약을 했다면은 그 이익은 송화인에게, 즉 운송주선을 의뢰한 위탁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주선 계약에 의하여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상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상법은 운송주선인의 책임에 관하여 단기 소멸시효를 두어서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단기 소멸시효를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운송주선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 특히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책임은 이에 대한 증거가 인멸되기 쉽고, 비록 증거가 보존된 경우에도 무수한 운송물을 다루는 운송주선인으로서는 오랫동안 그 증거를 보존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또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 등은 운송인 또는 다른 운송주선인의 귀책 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효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년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의 2일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요.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운송물을 인도한 날의 2일부터, 2일이라는 것은 다음 날입니다. 이 2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운송물의 수하인으로 지정한 자가 적법하게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날 또는 운송주선인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운송계약상 수하인으로 된 경우에 이러한 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1년의 단기 소멸 시효 기간이라는 것은 운송주선인의 책임 발생 원인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및 연착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고 또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가 아니어야 합니다. 1년의 단기 소멸 시효 기간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운송주선인의 책임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및 연착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일반 상사시효와 같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을 초래하거나 은폐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를 알면서 수하인에게 알리지 않고 인도한 경우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하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에는 운송주선계약상 수하인으로 된 자도 권리자가 됩니다. 운송주선인은 수하인에 대하여도 운송주선계약상의 의무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운송주선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수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선계약의 이행을 완료했을 때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때 또는 운송계약 체결이 전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운송물의 인도가 있더라도 운송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운송물의 인도가 운송주선계약의 이행에 따른 인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때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보수를 청구하면 운송주선에 관한 계산 보고를 하여야 하고 운송주선인이 도착지 운송주선인의 사무까지 인수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끝마쳤을 때 비로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주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인도 없이 보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보수를 포함하여 운임액을 확정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운송주선인이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동일한 운송 노선에 관하여 운송을 위탁받고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 운임 운송주선계약과 동일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 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 받은 운임과 실제 운임의 차액은 위탁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고 이러한 운송계약은 실제로 운송주선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비용상환 청구권은 운임 기타 운송을 위한 비용을 지급한 때 위탁자에 대하여 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상사 유치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채당금이나 선대금, 범위가 제한된 것은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없고 수하인의 이익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대금에 대해서 특별상사 유치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과의 관련이 필요합니다. 유치목적물의 소유권 소재 여하, 점유취득 원인이 상행인지를 묻지 않고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을 통하여 간접 점유하고 있으므로 운송물의 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비용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주선인이 주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운송인에게 운임 기타 운송을 위한 비용을 지급한 때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운송주선인은 주선계약의 이행에 관해 별도의 보수 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 비용에서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특별 상사유지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수령할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채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해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 특별 상사유치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운송주선인은 이 유치권을 위해서 열간 채권에 대해서만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상인 간의 유치권인 일반 상사 유치권에 비하여 운송주선인의 특별 상사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이와 같이 제한한 것은 위탁자와 운송주선인 간에는 원칙적으로 계속적 거래관계가 없고 수하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상사 유치권의 요건으로는 피담보 채권과 유치목적물과의 관련을 요하고 유치목적물의 소유권의 소재에 여하 점유취득 원인이 상행인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일반 상사유치권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오히려 민사유치권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또 유치목적물이 운송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는 민사유치권과 구별이 됩니다. 이러한 특별유치권의 행사는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하였을 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송주선인에게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건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유치권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을 통하여 운송물을 간접 점유하고 있으므로 운송물의 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입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이라는 것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을 할 수 있는데 개입금지의 특약만 없으면 충분하고 위탁매매인의 개입권과 같이 운임에 관하여 시세를 요하지 않습니다.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요건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입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입권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위임자와 운송주선인 사이에서 새로이 운송계약상의 법률관계가 생성됩니다. 육상운송 또는 해상운송 규정이 모두 적용이 되고요. 운송주선계약상의 위임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므로 운송주선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계속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입권의 행사는 운송주선계약 이행의 방법 중에 속하게 되는데요. 운송주선인의 보수, 비용 청구권도 발생하게 됩니다. 스스로 운송인이 되는 것이므로 보수 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운송을 개시한 때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또 위탁자가 개입 통지를 받은 후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개입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입의 의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입권의 행사 방법은 명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의사표시인데요. 이 상법은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해서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 자기 명의로 화물상환증을 발행했을 때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가 있고 운송증권의 유효성과 신용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도 개입권을 행사한 것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선화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 소멸시효 1년에 걸리는데요. 운송인이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는 운송주선인은 채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상 채권에는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이 있고 기산점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바로 시효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수하인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인과 송하인의 관계와 같이 직접 운송주선인과의 사이에 법률관계가 생기게 되는데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는 수화인은 운송주선계약에 의하여 생긴 위탁자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또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화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화인의 권리가 위탁자의 권리에 우선하게 되고요.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보수, 기타의 비용과 채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차 운송 주선에 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차 운송 주선의 그 유형은 부분 운송 주선과 하도급 운송 주선, 중개 운송 주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부분 운송 주선은 수인의 운송 주선이 각 구간별로 독립하여 위탁자로부터 운송 주선을 인수하는 경우인데 넓은 의미에서 순차 운송 주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하도급 운송 주선은 1운송주선인이 전 구간의 운송주선을 인수하고 이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운송주선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중개운송주선은 제1운송주선인이 위탁자로부터 최초 구간의 운송주선을 인수하고 자기 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자기 명의와 위탁자의 계산으로 운송주선을 인수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협의의 운송주선이다, 순차 운송주선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순차 운송 주선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의 권리를 행사할 의무인데요. 후자는 전자에 가름하여 이제 운송인이 1, 2, 3, 4 이렇게 있으면은 그 2 운송인의 경우에는 그 앞의 운송인을 전자라고 하겠죠. 그 후자는 전자에 가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 청구나 비용 청구, 유치권 행사 같은 것이죠. 후자는 전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요. 전자의 수권을 요하지 않고 운송주선계약에서 생기는 일종의 법정대리라고 하겠습니다. 법률상의 의무이므로 의무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은 전자의 권리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자가 전자에 변제하였을 때 후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전자는 반드시 자기의 직접 전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후자는 변제에 의하여 전자의 권리를 법률상 승계 취득하게 됩니다. 전자의 채무자는 전자에 대항할 수 있었던 항변 사유로 후자에 대해서도 대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운송인의 권리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는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는 민법상 변제자 대위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운송주선인의 상법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은 사실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게 되면 미국 해운기업법상 MVOCC와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는데요. 첫째, 운송주선인의 개입권과 미국 해운기업법상 MVOCC를 비교해서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운송주선계약의 그 성질, 즉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운송주선인이 가지게 되는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상으로 제 20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